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의 경영자들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물건만 팔고 있으면요, 결국 누가 와가지고 자산이 현재 얼마나 되세요? 그러면 기억도 안 나. 아, 그럼 얼마 줄 테니까 60% 넘기세요. 이런 거 많이 당해요. 계약서 써놓고 찾아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다행히 미리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사 안 팔았습니다. 이 회사의 밸류는 제가 볼 때도 지금 한 300억 이상의 가치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투자자가 온다 그러면 웬만하면 100억 단위가 아니면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래요. 열심히 일만 하면 그거 됩니다. 열심히 물건만 팔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고려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얼마 전에 한 김치 회사 직원 수 20명의 경기도 광주에서 김치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느 한 A라는 프랜차이즈 회사에 주료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1년 매출 한 80억 정도. 100억이 안 돼요. 그래서 A 회사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이 A 회사가 경영자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은퇴할 때가 되면 기업을 상속하거나 증여를 해야 되죠. 우리나라 상속세 몇 퍼센트? 40%입니다. 많이 받는 경우는, 비싼 경우는 60%까지가 돼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상속세 내려고 대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넘겨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1세 경영자가 2세 경영자에게 상속을 하는 방식이 뭐냐면, 새로운 법인을 만들죠.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그쪽의 매출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게 부당 거래가 되면 또 에버랜드 사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부당하게 되면 안 되고 정당한 거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2세한테 이 김치 회사를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신 겁니다. 얼마를 주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부동산 가치로 한 5억 정도 돼 있어요. 공장이 5억입니다. 그리고 납품을 하고 연 매출 한 80억 정도. 그 다음에 연간 영업이 4억밖에 안 나요. 부채하고 자산 뭐 하고 이렇게 탑차 돌아다니는 거 다 그냥 똔똔이라고 치고, 자, 얼마에 파시겠어요? 자, 사장님이, 감님이에요, 감님. 오셨어요. 매출의 한 3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내가 인수할게. 그리고 너 땅값 5억, 그리고 탑차 돌아다니고, 아니, 납품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4억 정도 나오면은 한 40억 줄 테니까 팔아라. 그리고 일단은 100% 안 사고 50%만 살게. 그래서 20억 줄 테니까 넘겨. 그럼 경영권 넘어가는 겁니다. 네네. 50%만 넘어가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파시겠어요, 안 파시겠어요? 어렵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일을 안 하면, 이분이 먼저 제안하는 건 뭐냐면, 자, 재고 얼마 있어? 5억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영업이익 4억 나고 앞으로 내가 10년 쳐줄게. 40억.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재무 관점에서 보면요, 기본적으로 가치평가는 현재 가치로 보는 거니까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가격으로 해서 재고 자산 쳐주고 얼마 이익 날 거다 하고 40억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너무 힘들고 이분이 또 약간 젊어요. 그래서 일부러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팔고 싶은 거예요. 25억. 큰 돈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또 콜옵션 걸면 한 3년 있다가 좀 자산가치 올라가면 40억이 아니라 그 이상 받고는 이제 다른 사업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그냥 월세 바꿔라.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싸게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가치를 축적하고 누적하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자산 빼기 부채해가지고 재고 쳐가지고 팔게 되는 보이는 보이는 것만 가는 거죠. 그 다음 방식이 뭐냐면, 이제 이랬을 때 어떻게 방어할 수 있냐면, 아유 할아버지, 제가 이거 사업 지금 10년 했는데 그동안 들어간 돈이 얼만데요. 그러면은 이거 말이 되죠? 이게 누적 투자의 가치법이에요. 누적 투자의 가치법. 이거 지금 가치가 5억이고 탑차 돌아다니고 부채가 얼마고, 그게 아니라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 정도 회사를 일구려고 제가 100억 썼어요. 그래서 100억 얹어주세요. 100억 더하기 40억입니다. 이거 140억입니다. 이렇게 던지면 이거 좀 말이 되죠? 왜냐? 온고잉 중인 사업이고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평판도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100억 썼는데 40억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140억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투자 금액을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만약 디벙크고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에 자산 가치로 고려하자면 이런 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거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 매각한다, 넘어간다, 그러면 뭘 책정해 줍니까? 부동산에서 보증금, 월세, 그리고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권리금이 투자금에 대한 손실을 회복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나는 여기 아파트로 쓰겠다 그러면 다 밀어버려야 되겠지만, 누군가가 카페로 쓴다, 그러면 이거 약간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권리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권리금이 속된 말로, 권리금은 사실은 뭐 이렇게 재무적으로 처리하기도 애매해요. 근데 상대방의 투자금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유통업을 한다 하더라도 지난 10년 동안 제가 1년 동안 직원들 육성하고 이 정도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1년에 제가 10억 투자했습니다. 10년이니까 100억 제가 투자한 겁니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자산 가치예요. 그거 잘 고려해 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냐? 그렇죠. 미래 가치가 빠져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디벙크에서 여기 카페인데 월 매출 한 5천만 원에 월 이익 뭐 500만 원 나온다고 치죠. 그러면 많이 쳐주면은 글쎄요, 월 500만 원 이익에 곱하기 한 10년 쳐줘도 한 5억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디벙크는 회원수가 10만 명이 있습니다. 매달 한 번 이상씩은 찾아오는 단골 고객이 10만 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영업권입니다. 이게 영업권이에요. 또 두 번째, 저희 디벙크는 말이에요. 이거 오늘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아무튼 지루한 원숭이라고 할게요. 지루한 원숭이하고 국내 유일 단독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루한 원숭이를 만나려면 여기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공급 계약. 공급 계약에 대한 것이 있다고 치어요.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의 권리와 영업 사이드의 권리를 공급권, 영업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 140억인데 이 김치회사가, 다시 김치회사로 돌아갈게요. 이 김치회사가 저희 쇼핑몰이 있는데요. 쇼핑몰에 로열티를 내고 있는 고객, 월정액을 내고 있는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김치 싸게 받아가는 월정액 고객이 2만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 달에 10,000원씩이니까 1년에 12만 원이고 앞으로 10년이면 120만 원이고요. 그 한 사람당 객단가가 1년에 300만 원입니다. 그 사람들 제가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이 사람들 이거 50억 쳐주세요. 그러면 이제 한 200억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200억 던져놓고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차피 팔 생각도 없었고. 그러는 겁니다. 자, 카페베네가 매장을 확산을 했을 때에 대출을 해줬죠. 은행권에서 뭘 보고 대출해줬습니까? 이 대리점주에게 카페베네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서를 가져가면 국민은행에서 5억까지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게 카페베네의 매장 확산의 계기이자 나중 되면 이제 부실화된 계기도 됩니다. 이것을 은행권에서는 이른바 계약서 대출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카페베네 본사와 5년간의 영업권, 일종의 영업권 계약이죠. 프랜차이즈 계약은 영업권을 따냈구나 라고 하면 그 계약서 자체에 로열티가 붙는 거죠. 그게 자산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계약서 자체가, 영업권 자체가 자산이 되죠. 자, 이 앞에 올라가 보면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에는 담배 판매권이 반드시 붙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편의점 24시간 운영하다가 최저임금 올라가지고 나 그만하고 싶어요. 그럼 이 편의점 이거 재고만 계산해가지고 넘겨요? 안 그래요. GS25랑 몇 년 계약돼 있는지, 계약이 얼마 남았는지, 주변의 편의점이 몇 킬로 이내로 안 들어오게 했는지, 담배 판매권이 확보가 돼 있는지, 주류 판매권 다 인허가 받아놨는지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영업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가치를 계산을 할 때 뭘 계산을 해 놓으셔야 되냐면 회원수가 몇 명이냐, 그리고 B2B라고 한다면 계약서가 몇 년 체결되어 있냐, 삼성이랑 공급 계약이 5년 체결되어 있냐, 3년 체결되어 있냐, 요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산해서 곱하기 통상 10년 때리세요. 그래서 던져놓습니다. 자, 이제 40억짜리 회사가 200억까지 갔어요. 네. 자,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김치 회사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CJ 푸드비한테 우리 회사 수준과 비슷한데 300억에 팔렸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보니까 우리보다 좀 못해. 이게 뭐예요? 시장 가격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비슷한 거래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보고 그 거래의 밸류에이션이 얼마 정도 됐는지를 조금 모니터링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보다 싸게 거래된 데는 보지 말고 우리보다 비싸게 거래된 데, 규모는 비슷한데, 외적 규모는 비슷한데 비싸게 VC들에게 투자를 받았거나 한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뭘 보면 되냐면 IR 자료를 보면 돼요. 그래서 차별화 자료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봐서 그런 요소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김치 회사는요, 뭐가 있었냐면 어린이 모델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SNS에 그 어린이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김치, 아이들이 싫어하는 음식,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 3년 이상을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먹기 좋은 김치라고 해서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김치는 어른들이 먹는 거에서 어린이들이 먹는 김치로 늘어나니까 아이들을 좋아하는 엄마들에게 앞으로 시장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거 30억 더 얹으세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제가 볼 때는 한 400억까지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 더 하고 싶습니까? 그만하고 싶습니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사업 계속 하고 싶지만 1,000억 주겠다 그러면 저도 살짝 좀 이게 모든 것이 시장의 가격이라고 하는 게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 소중함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화폐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소중하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의 경영자들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물건만 팔고 있으면요, 결국 누가 와가지고 자산이 현재 얼마나 되세요? 그러면 기억도 안 나. 결산표 가져와가지고 보다가 우리 자산이 이 정도 되네. 부채 빼니까 이렇게 되네. 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재고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그럼 얼마 줄 테니까 60% 넘기세요. 이런 거 많이 당해요. 계약서 써놓고 찾아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다행히 미리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사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고요. 한 1년 있다 저한테 와가지고 팔 걸 그랬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니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고 이 회사의 밸류는 제가 볼 때도 지금 한 300억 이상의 가치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투자자가 온다 그러면 웬만하면 100억 단위가 아니면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래라. 대신 10% 20% 내겠다. 그거 받아라. 당연히 받아라. 공장도 증설하고 콘텐츠도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김치 회사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열심히 일만 하면 그거 죄입니다. 열심히 물건만 팔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고려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동안 누적된 투자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비용으로 다 떨어냈잖아요. 비용으로 떨어낸 거 투자 금액입니다. 그거. 그래서 1년에 통상 내가 이 돈을 다른 데에다 쓸 수 있었지만 내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를 계속해서 매몰 시켰는지 당연히 비용입니다만 그거 계산하면서 가셔야 돼요.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공급망 쪽의 자산과 영업망 쪽의 자산을 잘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망 쪽의 자산은 내가 직접 개발한 부품, 소재, 장비, 콘텐츠, NFT 이런 것들이 공급망 쪽의 자산입니다. 사실 작은 기업들은요, 내가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상표권이나 특허권 많지 않아요. 근데 내가 계약한 곳들이 있어요. 계약해서 공급망 받기로 한 것들. 제가 알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는 플라즈마 공급 회사이고 이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서요. 반도체의 그 색깔을 검증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반도체 면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색깔을 검증해요. 직원 수 8명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네덜란드로부터 플라즈마 그 독점 공급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네덜란드 찾아가가지고요. 그분 가가지고 막 무릎 꿇고 막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거를 막 5년, 6년간 하면서 그거 따왔어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 공급회사, 그 회사도 강소기업인데 이분의 감동해가지고 준 거예요. 원래는 삼성한테 줘야 될 건데 이분한테 준 거예요. 그 독점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직원 수가 8명밖에 안 되고 내 독자적인 기술도 없어요. 기술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반도체 설비를 한번 거기다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회사 얼마짜리겠어요? 자산도 없고 직원 수도 8명이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없어요. 삼성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가 사겠다. 그럼 얼마에 팔겠어요? 그래도 1,000억은 부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직원 수나 내가 현재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렵게 해서 공급망 사이드에 계약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익스클루시브를 가지고 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게 공급망 사이드의 자산을 누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망 사이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회원수를 지금 증가시키고 있는 오늘 지금 좀 이따가 여러분 네트워킹 시간 드리겠습니다만 명함 엄청 소중합니다. 명함. 엄청나게 소중해요. 특별히 사장님들 명함. 이분들은요 명함을 서로 주고받았다. 그러면 일단은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으시고 뉴스레터를 다음 달 주제가 뉴스레터 이야기를 할 건데 뉴스레터를 보내더라도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어디서 만난 누굽니다. 합정동 비번크에서 우리 NFT 이야기할 때 만났습니다. 한번 터놓으면요.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낮은 연결고리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 누적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구독화 시켜줄 수 있는 회원들 그거 만드는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브랜딩 자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평판 자산들 우리 회사 이름이라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돼요.